오늘은 개인회생이 어려운 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사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재판 진행 중에 다소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비면책 채무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고의로 누군가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 피해자가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는 탕감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투자받거나 돈을 빌린 것이 사기 행위가 되어 버린다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고의적인 상해나 폭행을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탕감받아 버리면 정책적으로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법으로 비면책 채무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게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고의까지는 아닌데 중과실, 경과실보다 더 강도가 센 현저히 주의무를 해태한 경우를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는 포함하지 않고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교통사고가 있겠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채무가 탕감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하실 문제가 부동산을 맡긴 문제가 있거든요. 내 부동산은 아니야. 근데 부모님이나 친척 부동산인데 내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청산가치는 재산하고 똑같이 나는데 재산하고 유사하다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 재산가치가 많으면 변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것도 아닌 부동산인데 내 가족이나 친인척이 나한테 그 부동산을 잠시 맡겨두었다는 이유로 내 재산가치가 커져서 변제금이 높아서 진행하기 힘든 경우가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난번 저금리 때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아파트 투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미 주택이 있으니까 다주택을 피하려고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했는데, 아들이 어머니 몰래 대출내서 코인하다가 탕진하고 개인회생을 해야 돼. 또는 아버지가 신용불량이라서 현금으로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야 되니까 딸 명의로 샀는데 딸이 대출내서 주식하다가 탕진하고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따가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 다음 세 번째 힘들어지는 사항이 터무니없는 소득이 있거든요. 내가 월급을 300만원 받으면 1인 생계비 130만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170만원 변제하잖아요. 내가 월급이 200이면 1인 생계비 130만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70만원을 변제하겠죠. 근데 내가 월급을 한 달에 140만원 번다. 그래서 1인 생계비 130만원 또는 140만원을 공제해서 변제를 안 하거나 최소한 한 달에 10만원만 변제하겠다. 이런 주장이 통하겠냐고요.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최저시급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죠. 지금 최저시급이 월급이 206만원인데 연봉 계산기로 돌려보면 실수령이 186만원이 넘거든요. 근데 140만원 같은 월급을 구해와서 나 변제금 안 내거나 10만원만 내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을 때 법원에서 이것을 순순히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작겠죠. 그러니까 재판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참고 사례가 있어서 이 사례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치고 면허 취소되고 그거 해결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갔고, 택배 운송업을 하던 분이라서 면허가 날아가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무직이 되니까 생활비 채무도 많이 늘어나고 형사사건 해결한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채무가 늘어났던 사람입니다. 개인회생 하다 보면 저런 사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음주운전해서 면허 취소되거나 또는 교통사고 내서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경우, 또는 상해사고나 과실치상, 과실치사, 이런 사건들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교통사고로 과실치사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강아지를 끌어안고 계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형사사고를 쳐서 저 사람이 나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5천만원 달라 이렇게 청구했을 때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중과실인데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게 비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와 반대로 카드사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합의금 지급해버리고 다 해결을 했어. 그리고 남은 거는 카드사 채무만 5천만원 남았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카드사 채무는 불법행위 채무가 아니고 대여금 채무니까 저거는 그냥 개인회생이나 파산해 놓고 탕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입니다. 부모님 집에 살든 형제 집에 살든 친구 집에 살든 남이 소유하는 집이든 남의 월세집이든 간에 거기에 얹혀 사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 확인서를 한 개 제출합니다. 관할도 확인해야 되고 숨겨놓은 보증금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법원에서 요구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자필로 몇 글자 적어서 내기만 하면 됩니다. 재판 시작하자마자 보정 권고 바로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최근 대출.
최근 1년 동안 채무자가 빌린 채무 그거 어디에 썼나, 그 아래에 보시면 도표 나오죠. 어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언제 빌려서 얼마를 빌렸는데, 그게 어떤 계좌로 들어왔는데 언제 얼마를 썼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서 1월 1일에 1000만원 빌렸다. 그걸 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았는데 1월 15일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전부 다 썼다. 내 계좌에 보면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는 생활비를 썼다. 기존의 카드값을 갚았다. 기존의 저축은행 채무를 변제했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카드 사용했던 내역, 계좌에서 입출금했던 내역, 키움증권에 있는 주식계좌,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코인 계좌, 이런 거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죠. 저걸 수백 페이지를 전부 다 제출해야 되고, 법원에서 살펴보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나왔죠. 법원에서 말하기를 신청인의 소득은 2022년 그 당시 최저임금 191만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신청인은 불성실한 채무자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낮은 월급을 받는 이유를 소명하시기 바라고, 최저임금 이상 월급 받는 대로 이직할 의사가 없는지 뜻을 밝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정 권고가 바로 나옵니다. 이 채무자가 최저시급 이하의 월급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든요. 법원에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월급 150 받고 일을 하느냐, 만약에 당신이 개인회생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연 한 달에 140만원, 150만원 받는 직장에서 일을 했을 것이냐,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변호사는 또 구구절절 변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채무자는 만 65세 넘었는데 고령인데 은퇴 세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취업할 데가 없어서 150이든 160이든 주는 대로 받아서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는 애 키운다고 오랫동안 경력 단절이 되어 있다가 이제 간신히 취업해서 월급 많이 주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는 나이는 젊지만 최근에 배달 중에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무릎에 철심 박아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이런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최근에 허리 디스크 수술해서 협착증 시술을 받아서, 또는 손목 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오랫동안 일하기 힘드니까, 강도 높은 근로를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낮은 월급을 주는 데밖에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런 사유가 있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은 아직 신체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저시급 정도는 구해주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최저시급으로 개인회생 신청해도 어차피 변제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10만원, 5만원 더 적게 변제하겠다고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최저시급 200만원을 구해갔는데 1인 생계비 130만원을 제외하고 한 달에 70만원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변제금 적게 내고 싶어서 사지 멀쩡하고 나이도 젊은데 일부러 150만원짜리 직장을 구해온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1인 생계비 130을 줄여버리는 거죠. 80만원으로. 그러면 어차피 70만원 내야 돼. 그러니까 지나치게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낮은 월급을 구해가면 별 효과도 없고 법원 재판에 안 좋은 인상만 주고, 괜히 쓸데없이 월급 낮게 구해가는 바람에 청산가치나 탕진 내역이나 최근 대출이나 조사하는데 괜히 더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불이익만 있으니까 효과는 별로 있지도 않으니까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남의 부동산 문제 나왔죠. 어머니가 이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도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이 아들에게 부동산의 3분의 1의 지분을 등기를 해두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들이 자꾸 채무가 발생하고 빚이 늘어나니까 어머니가 불안하니까 몇 년 있다가 아들로부터 3분의 1의 지분을 다시 가져가 버리신 거지. 그게 등기부에 어차피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개인회생 재판을 시작하면 법원에서는 다 인지를 하고 알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바로 이런 보정 권고가 나오는 겁니다. 채무자는 21년 6월 달에 어머니에게 아파트 지분의 일부를 증여했지 않느냐. 그 아파트의 시세가 1억 8천인데 신청인이 소유하는 3분의 1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이전한 거니까 최소 6천만 원을 엄마한테 증여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6천만 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가치니까, 부당한 증여니까 청산 가치에 남아있다고 간주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채무자는 청산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되죠. 그러면 채무자한테 6천만 원이 남아있다고 간주를 하면 채무자는 6천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36개월 변제하니까 6천만 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월 167만 원을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채무자는 월급 150만 원 구해갔잖아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그러니까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안 되니까 당신은 기각될 운명이니까 자기 손으로 알아서 취하하는 게 낫지 않겠냐. 여기 보시면 사건 취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보정서에서는 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어머니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날인을 첨부해서 사실 경위서를 적어서 제출해라. 그 아파트를 가족끼리 공유하고 있었으니까 이체 내역을 한번 제출해봐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부동산을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어머니가 이체해서 관리했다. 확인증, 은행 이체 내역을 제출을 했고요. 매입 당시도 어머니가 이체를 했고 어머니 자기 자본으로 매입하신 부동산인데 다만 3분의 1의 지분만 내 명의로 했을 뿐이다. 실제로 어머니께서 관리비나 세금을 전액 납부하시면서 소유자로서 행동을 하셨다. 그래서 운이 좋게 이 사건에서는 이 채무자가 3분의 1 지분을 등기하고 있다가 어머니를 돌려드렸는데 그걸 부당한 증여나 은닉으로 보지 않고 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서 전부 제외를 해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인정되지 않는 사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운이 좋으신 거예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친척들 대신 내 명의로 등기했는데 내가 그 뒤에 대출 내서 주식 코인 하다가 채무가 생겨서 개인회생한다. 괜히 쓸데없이 친척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들고 있다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주의를 요망합니다. 이분의 변제 계획표인데 보시면 월급을 147만원을 구해갔잖아요. 이거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당장 취업할 데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일하니까 그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다고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147만원 월급은 인정받았어요. 기각되지 않고 인정은 받았는데 대신 법원에서 1인 생계비를 내려버렸죠. 그래서 적어도 월 평균 50만원 변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높아져봤자 50만원 36회 내봤자 18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그렇게 변제하는 금액이 자기 원금의 28%를 변제하고 72%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다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산가치 보시면 아파트 3분의 1의 가치 6천만원이 반영되지 않고 전부 제외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분이 운이 좋으신 겁니다. 친척들이 매입하는 부동산을 내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채무 6,300만원 중에 1,8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죠. 참고로 이분은 22년 8월 5일에 신청을 했거든요. 이게 금지명령 신청서인데 8월 9일에 며칠 있다가 바로 금지명령을 기각을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인데 광주, 전주 이쪽이 금지명령에 좀 인색합니다. 근데 금지명령 안 나와도 너무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어차피 사건 번호 나오면 채권자들이 뭐 그렇게 독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채무자가 아닌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너무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요거 오타네요. 8월 8일이 아니고 8월 5일에 신청했는데 23년 6월 28일에 개시결정이 나왔죠. 이분은 개시결정이 좀 늦게 나오신 편이죠. 원래는 이렇게까지 개인회생 재판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들고 있다가 어머니한테 돌려드렸잖아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또 월급도 지나치게 낮았으니까 내가 왜 낮은 월급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도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할 게 많아지면 보정서류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두 달씩 계속 더 지체가 되니까 재판이 길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들보다 약간 늦게 끝나셨죠.